네, 오늘 FOMC의 통화 정책에서 금리 동결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하면서 2025년 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일부 공급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금리 동결의 배경은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 노동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시장 반응은 금리 동결 후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0.4%포인트라고 하는데. 주요 요인은 관세 정책과 무역 긴장으로 인한 투자 둔화, 소비자 신뢰 하락과 소비 지출 둔화. 그래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며 기업 투자 감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코어 인플레이션 전망은 2.5%에서 2.8%로 상향 조정될 것 같다. 0.3%포인트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FOMC의 입장,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0% 여전히 초과함으로 향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신중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2025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를 두 차례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하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데 하여튼 두 차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긴축적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 반대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급격히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면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가 좀 포인트일 거예요.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한 건데 보유 자산 축소 속도 매월 25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축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250억 달러로 축소를 하면서 긴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변경된 상황이 뭐냐면 매월 50달러로 죄송합니다. 매월 50억 달러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그 강도를 낮춘 거죠. 원래는 250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로 긴축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약간 그 양적 완화 이런 거 좀 단어 의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양적 긴축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도래 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양적 긴축이라고 하거든요. QT 아셨겠죠?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 QT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여기 봐보세요. 그동안에 QT를 하는 게 250억 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250억 달러를 한 거야. 근데 이제는 50억 달러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적 긴축의 강도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아웃라인만 좀 설명해 드린 거고. 네, 양적 긴축 속도 완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보다 국채 축소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및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만기 도래 시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매각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고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 긴축이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인데 그동안에 시장의 유동성을 250억 달러로 회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의 물량을 50억 달러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긴축의 강도를 낮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기존은 QT의 강도가 높았다. 연준은 매월 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보유량을 줄였다. 네, 변경된 정책, 요번에 변경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연준에서 뭐 완화적 정책을 펼쳤다 이런 게 핵심은 아니고 그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고 너무 개념 없는 이야기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앞으로 매월 50억 달러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들 그 열심히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을 TV로 보고 계시는데 TV로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인지 알아야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50억 달러로 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를 낮춘 거잖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야. 이것 때문에.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모기지 담보증권 축소 한도는 월 350억 달러를 유지했거든요. 그럼 모기지 부동산 쪽은 아니란 얘기지. 향후 QT를 점진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종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종료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왜냐면 강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줄였으니까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거 이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약간 아웃라인 이게 여러분들하고 볼 게 많이 있어서 이거는 그 성명서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명서 나오잖아요. 연준의 그 성명서 거기에 문구 내용인데 그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방준비 FOMC는 경제성장 전망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성명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게 이거 성명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된 경제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강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존 건데 이제 수정을 했어요. 경제 활동은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서 불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높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적 기축 QT가 2025년 4월부터 국채 보유 축소 속도를 늦출 것 같다.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근데 MBS는 모기지 담보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FOMC의 정책 방향의 변화, 통화 정책 스탠스 조정 가능성 등 경제 전망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하다.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불확실성 증가 문구가 추가됐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경제 데이터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패드에서는. 연준 의원들의 투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이 찬성했는데 금리 동결 및 QT 완화 조치에 아까 QT 완화했잖아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일부 위원은 기존 QT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이뤄졌다. 결론 금리 동결과 QT 완화 조치가 결합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긴축의 강도를 줄였으니까. 향후 금리 인하 가능 기대감이 상승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긴축의 강도를 낮췄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줄어들게 되면 영억의 빵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뭐 양적 완화를 이게 양적 긴축이 X가 되고 끝나고 그다음 양적 완화가 될 거 아니야. 양적 완화는 시장의 유동성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줄였다는 얘기지.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250에서 50억 달러로 줄였다는 얘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계속 발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달 정도 아니면은 빠르면 6월 달이고 좀 늦으면 10월 달인데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건데 그러면 요게 계속적으로 여기 뭐 5월 달 통화정책회의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이 긴축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리고 빵억 달러. 그렇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양적 완화로 정책이 변하겠죠. 그래서 오늘 채권 금리가 살짝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예, 진짜 채권 금리 떨어지라. 그렇죠? 긴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인데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현재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도 동시에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올라가고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의 균형을 이루면서 금리 인하 전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제는 괜찮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그 2024년 12월에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했는데, 네,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았잖아요.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경제가 작년에 3% 찍은 거 아세요? 3.3%인가 4%인가? 3, 4% 찍었다가 지금 1%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도 떨어져야 되겠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 관세 정책 영향. 그렇게 되면 소비 지출 둔화 조짐, 기업의 투자 감소 가능성. 파월 의장의 발언, 높아진 인플레이션 전망의 주요 원인은 관세 정책이다. 연준의 관세가 연준은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과 분리하여 평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까? 파월 연준 의장 발언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그 반대 의견을 그 긴축 속도를 낮추는 거 있잖아요. 그를 반대했던 분은 누구냐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위원인데 QT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투표를 행사했다.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관세는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다만 2026년과 2027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게 낮아지는 게 이게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져.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야. 수요가 떨어지니까. 네, 오늘 그 시장 분석은 이거죠. 제가 정리한 게 QT, 긴축 속도를 완화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하락했다. 그래서 주시장은 상승했다.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가 유동성인데 지금 아직까지 양적 긴축이거든요. 긴축 속도를 늦추면서 시장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긴축의 강도를 낮췄다는 거죠. 또 파월 의장의 발언. 현재까지 경제는 강하지만 소비 둔화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정책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그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긴 할 거래. 단기적인 영향이 있다. 이거를 관세 영향으로 해가지고 단기적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2026년, 2027년에는 물가의 상승 압력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지금 둔화되는 모양새잖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네, 연준은 금리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 대응에 신중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경제 데이터에 따라 연준의 스탠스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3월 19일 연준의 경제 전망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공식 입장.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아까 그 성명서 변경된 거 보셨죠?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는 뭐냐면 물가를 안정하고 최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책무인데 그게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관세로 최대 고용이 아니라 지금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예. 경기 둔화의 원인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것은 네 여기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것이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도 떨어질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지. 왜냐면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다. 이건 완전 최악의 경우인 거죠. 최근에 미국 지수가 좀 빠진 이유 아시겠죠? 경제 성장 둔화 1.7%, 인플레이션 상승률 2.8%로 예상되어진다. 연준의 금리, 그렇죠. 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과 점도표. 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 2025년 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 2025년 말 연방 패드에서는 3.75에서 4.0%로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연말.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연말에. 근데 이게 뭐 지금 0.5를 이해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0.5일지 1.0일지 몰라.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1.0일 수도 있어. 0.5, 0.5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점도표 분석. 연준 위원 11명, FOMC 위원 중 4명이 2025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 봐봐. 약간 매파적인 관점이죠. 왜냐면 지난 1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불가를 예상한 위원이 한 명이었거든요. 긴축적인 스탠스가 있었던 분이. 근데 요번에는 연준 위원 11명에서 4명이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 근데 인하한다고 했잖아. 두 차례. 바로 의장은. 그러니까 최종 결정 그렇게 하는 건데 반대 의견이 4명으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연준에서의 어떤 이런 정책 아시겠죠?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이 정도 보시면 뭐 오늘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성인지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즉 그 연준에서도 그 성명서에서도 일부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라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관세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은 레벨이 여기인 거죠. 다시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팔로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지금은 여기니까 빠진 자리에서 행보성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 없는데 있을 타임이 6월 달에서 7월 달 이렇게 좀 빨리 오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연준뿐만 아니라 그 재무장관 있잖아요. 스콧 베선트. 그분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경제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고 분석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어느 시점에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자연스럽게 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지금 스탠스가 뭘로 가야지 투자력을 어떻게 가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요. 왜냐면 과정들이 쌓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 좀 약간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행동하려고 하잖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나 그때 해야지. 포트폴리오 바꿔야지. 나 그럼 손절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구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의 뇌구조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체득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포트폴리오라든지 비중이라든지 그 산업 섹터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돼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소중함이 필요한 거죠.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몸에 녹아져 있어야 돼. 몸에 계속.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아는 거지. 거기서 바뀌는 거지. 어느 순간 뭐 갑작스럽게 나스닥이 폭락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미 결과 발생됐는데 결과 발생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다? 그것처럼 답답한 행동이 뭐가 있어. 하여튼간 요 정도 이야기하고